평생 일해서 모은 5억 원을 도둑맞았습니다. 범인은 제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식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한테 집 한 채 해주면 노후 걱정 없을 거라 믿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피 같은 돈 5억 원을 딸년 명의로 옮겨줬더니 딱 사흘 만에 통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엄마 명의만 빌리는 거야 하던 그 딸이 돈을 전부 챙겨서 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것 같습니까? 딱 석 달 만에 저는 5억 중 2억을 되찾았고 딸녀는 감옥에서 4년을 썩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안 들으시면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엄마, 이러다 우리 세금 폭탄 맞아. 딸년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입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엄마 명의로 두시면 나중에 제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억 원.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청소하며 모은 돈.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모은 돈. 그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단해요. 제 명의로 옮겨놓기만 하면 돼요. 증여가 아니라 그냥 예금주 변경이니까 세금 안 나와요. 근데 그럼 네 돈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제가 엄마 돈 쓸 사람처럼 보여요? 수진이는 제 뺨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명의만 제 걸로 해놓고 엄마 필요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드릴게요. 약속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친구 준비물 안 가져오면 자기 건 내주던 아이. 중학교 때 용돈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했던 아이. 그런 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액 해지하시는 거죠? 5억 2천만 원. 네. 어디에 쓰실 건데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거든요. 제 딸한테 줍니다. 직원은 잠깐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분 명의로 송금하시는 거군요.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서류에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까악까악 울면서 사라졌습니다. 송금 완료됐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수신인 박수진. 금액 5억 2천만 원. 제 평생이 저 숫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다 끝났어. 엄마 최고. 사랑해요. 저녁 제가 살게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 마지막 평화로운 웃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저도 행복했습니다. 딸을 도와줄 수 있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하지만 그 행복은 딱 사흘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바쁘니? 통화 좀 하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답장하는 아이인데 점심도 못 먹고 수진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2번 갈아타고 40분 걸려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삑.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삑삑삑. 또 틀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307호 박수진 씨 집 문 좀 열어주세요. 전 엄마예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본인 아니면 안 돼요. 규정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딸이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도 안 됩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옆집 수진이 엄마인데요. 혹시 수진이 봤어요? 수진 씨요? 사흘 전에 큰 캐리어 2개 끌고 나가던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캐리어요? 네, 새벽에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여행 가나 보다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글쎄, 그저께 새벽 5시쯤? 그저께 새벽. 제가 돈을 보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 명의 계좌 확인 좀 해주세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넣어준 돈이라니까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장판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거기라도 있지 않을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댁이세요? 저 수진이 엄마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수진이 거기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요? 수진이 태국 갔는데요. 네. 태국이요? 남편이랑 여행 간다고 사흘 전에 떠났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온대요? 글쎄요, 한 달쯤 있다가 온다던데. 한 달.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제 돈 들고 도망친 겁니다. 사돈댁,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아, 아니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벽을 쾅쾅 쳤습니다. 시끄러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이 사라진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했던 30년이, 명절도 안 쉬고 일했던 세월이, 아껴 쓰고 모았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증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간 건 다름 아닌 제 친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이 쉬어서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거미줄이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엉켜있고 지저분하고 끊어진.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목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씻지도 않은 얼굴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웃으며 걷는 사람들. 저만 지옥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사기 고소하러 왔습니다. 피해 내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제 돈을 가져갔는지, 지금 태국에 있다는 것까지. 경찰관은 열심히 타이핑했습니다. 딱딱딱 키보드 소리만 울렸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수진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명의만 빌린다고 했죠? 이게 증거입니다. 경찰관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 성립 가능합니다. 그럼 잡을 수 있나요? 해외 도피 사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몇 달, 길면 1년도. 귀가 멍해졌습니다. 1년이라고요? 그 사이에 또 도망가면요? 태국 경찰에게 수사 공조 요청하겠습니다. 태국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 못 가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경찰관이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박수진 씨, 이름이 좀 익숙한데요. 네. 경찰관은 검색창에 뭔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돌려 보였습니다. 이 사람 맞으세요? 화면에 수진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사건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3개월 전에 다른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른 피해자요? 네. 70대 할머니인데 같은 수법으로 당하셨어요. 손에서 가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당하셨는데요? 8천만 원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다른 사람도 속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누구세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는데.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대신 연락처를 전달해 드릴 수는 있어요. 피해자끼리 연대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경찰서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적어준 전화번호를 들여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박수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네. 그 사람을 어떻게...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5억 원.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또 다른 분이. 할머니는 어떻게 당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제 교회 다녔어요. 착하디 착한 아이였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남편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딱 1달만 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주셨어요? 네. 차용증도 썼어요. 1달 후에 이자 붙여서 갚겠다고. 그런데요?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할머니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사업은 애초에 없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까요? 글쎄요. 교회 집사님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사님도요? 네. 그분은 3천만 원 당했대요. 똑같은 수법으로요. 수진이는 저 혼자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 3명. 총 피해액만 6억이 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힘을 합쳐야겠어요. 그래야죠. 그 사람 꼭 잡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제가 사랑했던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았을까?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187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5억이 18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삼각김밥값 1,500원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댁. 돌아보니 수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경찰서 갔다 오는 길이에요. 경찰서요?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고소했어요. 수진이를. 네. 어머님도요? 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3천만 원.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언제 알게 되셨어요? 일주일 전에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 이자가 연체됐다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수진이가 제 도장이랑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세상에. 사돈댁도 당하셨죠? 얼마나요? 5억이요.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5억이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알았는데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어요. 더요? 저는 교회 할머니와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까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우리 힘을 합쳐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네, 그래야죠. 경찰한테 들으니까 피해자가 많으면 더 빨리 잡힌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형량도 더 세진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교회 할머니 연락처 있어요. 우리 셋이 만나서 얘기해봐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수진이 어릴 적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돌잔치 때 빨간 한복 입은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 입은 수진이, 중학교 졸업식 때 꽃다발 들고 웃는 수진이,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은 수진이, 모든 사진 속에서 수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내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교회 할머니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손을 흔들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요. 병원은 다니세요? 약만 먹어요. 수술할 돈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혹시 김영숙 씨?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순자예요. 전화드렸던 사람이고요. 네, 기억해요. 이쪽은 최정자 어머님이시고 수진이 시어머니세요. 순자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겠어요. 뭐요? 순자 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단 피해 내용을 정리해봐요. 제가 5억, 어머님이 3천, 순자 씨가 8천,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 3천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오늘 못 오시나요? 몸이 안 좋으셔서요. 대신 고소장은 넣으셨대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6억 4천만 원이네요.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6억이 넘는 돈.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 사업 자금이라고 했는데 사위는 회사원이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도박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박이요? 아니면 빚. 어디 큰 빚이 있어서 메우려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위한테 물어봤는데 빚은 없대요. 그럼 대체 뭐에 쓴 거예요? 세 사람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수진이 SNS를 찾아봤어요. SNS요? 네. 인스타그램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거.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계정이었습니다.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해외여행 사진. 이게 다 언제 올린 거예요? 최근 6개월 사이예요. 명품 가방 사진 밑에 가격표가 보였습니다. 850만 원. 레스토랑 영수증도 보였습니다. 1인당 35만 원. 이 돈이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한테 뜯어낸 돈으로 이렇게 산 거예요.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빼앗듯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진 속에 수진이가 남자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잘생긴 얼굴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바람 핀 거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키운 며느리가.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사진 경찰한테 보여줘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가 누군지도 알아봐야 해요. 세 사람은 더 많은 사진을 넘겼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화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우리를 속이고 배신한 돈으로 이 사람을 꼭 잡아야 해요. 제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네, 꼭요. 시어머니와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피해자가 4명이라고요? 네. 총 피해액이 6억 넘어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 사기네요. 형량이 확 올라갑니다. 얼마나요? 최소 5년, 많으면 10년도 가능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순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와 낯선 남자 사진. 형사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 남자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세요? 잠깐만요. 형사는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프로필이 떴습니다. 이 사람이네요. 누구예요? 정민호. 40살. 전과 6범. 전과요? 네. 사기, 횡령, 도박. 다 했네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사기꾼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이 조사해야겠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더 빨리 잡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사람 행적 추적하면 박수진 씨 위치도 나올 겁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꼭 이겨요. 네, 꼭요. 포기하지 말아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셋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 씨, 좋은 소식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정민호를 추적했더니 태국 파타야에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박수진도 같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나요? 태국 경찰에 협조 요청했어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검거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와 순자 할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곧 잡힌대요. 정말요? 세상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 들었어요? 이번 주 안에 잡힌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자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형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 씨 체포했어요. 정말요? 네. 오늘 새벽에 태국 경찰이 호텔에서 검거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민호도 같이 잡혔어요. 둘이 같은 호텔방에 있었거든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사위와 여행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기꾼과 함께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사위는요? 박수진 남편은 한국에 있어요.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대요. 그럼 수진이가 남편한테도 거짓말을. 그런 것 같아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그때 조사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수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어렵고요. 법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사기꾼과 바람을 피우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장모야.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연락 받았어? 아니요. 여행 갔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 돼요. 걱정이에요. 민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체포됐어. 네. 뭐라고요? 사기 혐의로 태국에서 잡혔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한 일, 다른 피해자들 얘기, 정민호와 함께 도망간 것까지. 민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가 출장 간다고 했어요. 회사 일로 태국 간다고.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들은 어떡해요? 민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울지 마. 아이들은 내가 잘 키워야지. 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모든 걸 배신했습니다. 엄마를, 시어머니를, 남편을, 아이들을.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상습사기범 박수진 씨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화면에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수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피의자 조사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오신대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순자 할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형사가 우리를 조사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피의자 데려올게요.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습니다. 텅 빈 의자와 책상, 차가운 형광등 불빛,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말랐습니다. 수진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박수진, 피해자가 4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씨로부터 5억, 최정자 씨로부터 3천만 원, 이순자 씨로부터 8천만 원, 그리고 강미경 씨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정민우한테 줬어요. 왜요? 빚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얼마였습니까? 2억이요. 형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나머지 4억은요? 같이 썼어요. 뭘 하는데 썼습니까? 여행이랑, 쇼핑이랑.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박은 안 했습니까? 했어요. 얼마나요? 한 1억쯤. 저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그럼 남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출장 간다고 했어요. 아이들은요? 시댁에 맡겼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의자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대답하세요.
죄송해요. 누구한테요? 엄마한테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수진이가 끌려나갔습니다. 저희는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네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얼마나 나올까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최소 5년이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5년.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5년이면 수진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됩니다. 엄마 없이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수진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바깥은 추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사돈댁, 집까지 같이 가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도 몸 조심하세요.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산 옷이었습니다. 수진이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뺨이 푹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버스 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들, 모두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순자 할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났어요. 순자 할머니도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이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공범 정민호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외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친모입니다. 증여로 위장하여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시모입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는 같은 교회 신도입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총 1억 1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SNS 사진. 모든 것이 수진이 죄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 정민호와 불륜 관계였으며
편치한 돈으로 사치 생활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수진이와 정민호가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웃는 사진, 카지노에서 찍은 사진,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7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7년이면 수진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됩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정민호의 피해자입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민호를 만난 건 첫 범행 이후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이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요? 엄마한테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수진이는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빌릴 생각이었어요. 갚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정민호를 만나고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나 속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쾅! 망치 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진이가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시죠. 딸이 징역형을 받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이 와서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저희는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년이면 길죠? 네, 길어요. 아이들이 불쌍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없이 크는 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쌍둥이 손녀들, 이제 겨우 5살. 엄마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알까요? 사돈댁, 손주들은 안 보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봐요. 볼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애들은 죄가 없는데. 알아요. 근데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니,
지난 몇 달이 너무 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요?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7년 구형됐어. 선고는 2주 후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엄마 찾아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말해도 돼.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도 건강 챙기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가로등처럼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2주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끝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 형사재판 끝나면 바로 민사소송 들어가야 해요.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재산을 압류했는데 많지 않아요. 얼마나요? 통장에 남은 돈 2천만 원, 차량 한 대, 명품 가방 몇 개. 그게 전부예요? 네. 나머지는 다 썼어요. 정민호한테 주거나 도박으로 날리거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회수하겠습니다. 차량이랑 명품 팔면 한 5천만 원은 나올 거예요. 5억 중에서 5천만 원.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정민호 재산은요? 그쪽도 압류했어요.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합쳐서 8천만 원. 그리고 피고인이 앞으로 교도소에서 작업해서 번 돈도 일부 배상에 쓰일 겁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7년이면 840만 원쯤 되겠네요. 전부 합쳐도 1억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진이는 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선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수척해졌습니다. 체중도 5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장 보러 가는 주부.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순자 할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기자가 더 많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방청석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2주 전보다 더 말랐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으며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정이 숨소리마저 죽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모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 4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친모를 상대로 한 범행은 증여로 위장하여 신뢰를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시모의 명의를 도용하고 교회 신도들을 속이는 등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범 정민호와 불륜관계를 맺고 편치한 금액으로 사치 생활과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여 수사를 방해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6년.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1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제발요. 저한테 애들이 있어요. 변호인이 수진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제발 탄원서 써줘. 응? 제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수진이의 비명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교도관들이 수진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싫어. 가기 싫어. 엄마, 엄마.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형 확정 후 즉시 수감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쾅! 마지막 망치 소리.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둘 다. 세 사람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 선고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6년이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은 제가 키운 딸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키운 딸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욕심이 그 아이를 망쳤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다 주지 마세요. 제 말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힘이 있어야 자식도 함부로 못합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순자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돈댁,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사소송 준비해야죠. 돈이라도 조금 건져야죠. 저도요. 같이 해요.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점심이나 먹고 가요. 제가 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우리 이긴 날이잖아요.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났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얼큰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있네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밥이 맛있어요. 순자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저도 피식 웃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저 먼저 갈게요. 오늘 병원 가야 해서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저도 갈게요. 손주 봐야 해서요. 순자 할머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짐에서, 배신이라는 고통에서, 물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민사소송이 남아 있었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돈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 수진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손녀들을 만날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텅 빈 거실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요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쓸쓸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사소송도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와 정민호는 연대하여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5억 중에서 1억 2천,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했던 돈을 조금이라도 건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압류된 재산을 정리하는데 또 한 달이 걸렸습니다. 수진이 차량은 1,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중고로 팔아서 2,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2천만 원, 정민호 통장에서 3천만 원, 합계 9,100만 원. 나머지 3천만 원은 수진이가 교도소에서 작업하며 갚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5년에 걸쳐서.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 후면 제 나이 90세.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수진이가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시어머니와 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각자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받으면 되겠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5억이니까 78%,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이니까 4.6%, 순자 할머니가 8천만 원이니까 12.5%, 집사님이 3천만 원이니까 4.6%, 계산대로 나누면 저는 7,1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순자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돈이 각자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억을 잃고 7,100만 원을 건졌습니다. 손해가 컸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건질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일자리가 났습니다. 계산원이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경력이 있으세요? 식당에서 20년 일했어요. 계산도 했고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튼튼해요.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슈퍼마켓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걸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오전 8시 슈퍼마켓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계산 도와드릴게요. 물건을 스캔하고 계산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예전 식당에서 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들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오후 2시 잠깐 쉬는 시간. 주인 아저씨가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점심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편의점 의자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김밥이 맛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일 잘하시네요. 손이 빠르셔. 오래 해서요. 그동안 힘든 일 있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뭐, 살다 보면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인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일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괜찮았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쓸모 있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치, 두부, 계란, 채소. 급여를 받으면 장을 봤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상을 차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맛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심히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TV를 보며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돈댁, 저예요. 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무릎이 좀 안 좋긴 한데 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병원은 다니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다행이네요. 사돈댁은 요즘 뭐 하세요? 저 일 시작했어요. 슈퍼마켓에서 계산 보고 있어요. 오, 잘 됐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할만해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게요. 저도 뭔가 해야 할 텐데. 두 사람은 한참을 수다를 떨었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얘기, 건강 얘기, 평범한 얘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수진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 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그래요.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잠이 안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일하느라 지쳤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슈퍼마켓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저를 믿어줬고 손님들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계산원 아줌마, 오늘도 웃으며 일하시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웃어야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요. 아줌마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슈퍼마켓이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위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쌍둥이 손녀들.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수도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몰라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년 넘게 보지 못했으니까요. 민수야.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응. 6개월 전부터.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몰랐어요. 알았으면 다른 슈퍼 갔을 텐데. 괜찮아. 뭐 사러 왔어? 아, 과자 좀. 민수는 어색하게 과자 코너로 갔습니다. 아이들도 따라갔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쌍둥이 딸들. 지우와 지원이 많이 컸습니다. 이제 7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나이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지우,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지원. 두 아이는 과자를 고르며 깔깔 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과자 몇 개를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왔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과자를 스캔했습니다. 삑. 12,500원입니다. 민수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새초롬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응, 맛있어. 초코 맛이 제일 맛있어. 우와, 저 초코 좋아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응? 건강하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너도 애들 잘 키우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원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녀들, 제 손녀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할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님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주인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잠깐 쉬세요. 제가 계산대 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좀 나아졌습니다.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계속 손녀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의 웃는 얼굴, 지원이의 손 흔드는 모습,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응, 민수야. 오늘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애들 보고 싶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고 싶긴 한데 애들이 날 모르잖아. 그래도 가끔 만나시면 안 될까요? 넌 괜찮아? 전 괜찮아요. 애들한테도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다음 주 일요일에 놀이터에서 만나요. 애들 데리고 나갈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손녀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비록 할머니로 소개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매일 시계를 보며 일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일요일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었습니다. 놀이터로 가는 길, 손에 과자 봉지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줄 선물이었습니다.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민수와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애들아, 인사해. 할머, 아줌마야. 민수가 말을 고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와 지원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그래, 안녕. 저는 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희 줄 선물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 저기 가서 커피 사올게요. 애들이랑 있어주세요. 그래. 민수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줌마, 저희랑 놀아줄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하고 놀까? 그네 밀어주세요. 두 아이는 그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더 높이. 조심해야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수감된 지 2년째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슈퍼마켓에서 일했습니다. 민수와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김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아니었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뜯을까 말까?
결국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이 손글씨였습니다. 예전보다 삐뚤빼뚤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여기서 매일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한테, 어머님한테, 다른 분들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되는지, 왜 하필 나만 잡혔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이라는 걸요. 교도소에서 상담 선생님을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아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돈은 충분했어요. 정민호 때문에? 그것도 변명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그럼 왜 친엄마를 속였을까요? 왜 시어머니를 배신했을까요? 왜 교회 할머니들을 이용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욕심이었어요. 더 갖고 싶은 욕심,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SNS에 올라온 친구들 보면서 질투했어요.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좋은 차 타는 친구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민수 오빠 월급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 돈을 생각했어요. 처음엔 정말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통장에 5억이 들어오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내 돈 아냐?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지금 받은 거잖아. 스스로를 속였어요. 엄마를 속이기 전에 저 자신을 먼저 속인 거예요. 이제 와서 변명 같지만 엄마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전 엄마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사랑보다 욕심이 더 컸어요. 그게 제 죄예요.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아이들 가끔 만나주신다고. 고마워요. 아이들 사진도 보냈더라고요.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죠. 엄마 없이도 잘 자라고 있네요. 그게 다행이에요. 정말로요. 엄마, 저 4년 후에 나가요. 나가면 제대로 살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거예요. 엄마한테도 효도할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아니, 기다려달라는 것도 욕심이네요. 그냥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수진이는 변했을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사돈댁.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한테 편지 왔어요. 오, 그래요? 저한테도 왔어요.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미안하다고, 반성한다고. 뭐 그런 내용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용서하실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마음이 안 가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사돈댁.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우리만 힘들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 잊어지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니면 더 허무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린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 저도 저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요?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빛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일요일, 저는 놀이터에서 손녀들을 만났습니다. 김아줌마,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공원 갈 거예요. 그래, 재밌겠다. 민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편지 왔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한테도 왔어요. 뭐라고 쓰여 있던데? 미안하다고. 잘 살겠다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믿고 싶기도 하고, 안 믿고 싶기도 하고. 애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아직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언젠간 말해야겠지. 네, 그래야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저 멀리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년 후에 수진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년 후, 제 나이 70, 수진이는 40. 그때도 저는 여기 있을까요? 그때도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쯤이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네를 타는 지우, 미끄럼틀을 타는 지원.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없이도 할머니 없이도. 그게 슬프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애들 저녁 먹여야 해서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민수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지우야, 지원아. 이제 가자. 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김아줌마 안녕히 가세요.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놀이터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빛나고 싶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빛나는 별처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처럼.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수진이를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용서하든 안 하든 저는 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저 자신으로,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김영숙으로, 제 돈으로, 제 힘으로, 제 발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끝까지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까요? 용서는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자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계속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까요. 상처받아도 치유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별처럼 빛나며 살아갈 것입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